정부가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올리는 방안 검토에 이어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강남 4구의 경우에는요, 최대 8억이 넘는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남 재건축에 대한 세금 폭탄 카드를 꺼내든 정부의 단호한 의지만큼 과연 강남의 집값 잡을 수 있을지, 또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초과이익 환수제의 배경과 실효성에 대해서 짚어주실 분이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발음이 어렵습니다. 예. 다음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망해 주실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준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일단 재건축 아파트가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교수님, 그 재건축 그 아파트가 강남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 강남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네. 새롭게 이제 고급 주거지가 만들어질 곳은 이제 기존의 재건축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새로 재건축해서 만들어지거나 네. 이미 이제 만들어진 주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미 만들어진 주택 양은 이미 이제 누군가에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주택에 대한 이제 기대가 높은 겁니다. 예. 근데 앞으로 만들어질 그 아파트 자체가 양이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그 주택에 대한 이제 기대치는 높아지고 희소성이군요.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희소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공공으로 실현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최고 8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이제 환수제는 이게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이제 공공적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당초는 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환수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초과이득 환수제와 같은 이제 부담금 형태로 하는 게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환수 제도는 이제 사실상 이제 중단됐고, 좀 용적률 증가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요. 요 지금 부담금 제도는 처음에 주택을 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주택이 완성됐을 때 준공 시점 또는 사용 시점의 가격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이제 정상지가 상승분하고 개발 비용을 뺀 금액을 가지고 그럼 이제 그게 개발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개발 이익을 그럼 누가 가질 거냐 하는 부분인데 금액에 따라서 최대 50%를 공공이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개발 환수제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직 이제 초기 시점이 이제 재건축 심의위원회 구성할 단계인데 아직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아주 상태에서는 낮게 책정돼 있다가 금액이 그렇죠. 완성된 시점 또는 지금으로서 이제 완성될 예정인 시점의 가격을 계산하니까 워낙 큰 금액 차가 나고 그 금액에 대해서 50%를 부과를 하니까 그만큼 이제 막대한 금액의 개발 이익이 이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당히 좀 이제 충격적이고 큰 금액이긴 한데 과연 그 금액을 그러면 누가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이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포인트로 확인해 볼 거는 기본적으로 집값은 올라가 있는 상태는 맞는 거고 다만 그렇습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 당신도 고생을 좀 하셨으니까 반은 갖고 반은 공공에 주자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뺏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이 이득이 한 푼도 안 남게 고생은 다 하고 재건축도 다 하고 그랬는데 이득은 우리가 가져갈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최근에 맞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들이 나돌고 있어서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엉뚱하게 가져가서 이게 무슨 공사나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짜 뉴스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데. 네, 가격 속에는 이게 회수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들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회수된다, 환수된다는 걸 알았었으면 사실은 예고는 돼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책정돼 있는 겁니다. 아, 그런 부분도 있네. 그 가격이 사실은 그 기대치를 빼면 상당 부분 거품이라고 봐야죠. 아, 그러면 예. 사실 회수 금액도 줄어듭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부풀려져 있는 가격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좀 예. 억울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게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지금 현재 이 초과이익 환수 대상 단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한번 짚어볼까요? 이 지역적으로 따져보기보다 먼저 이제 재건축 사업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말까지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 관리처분 인가를 하면 이제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예. 사업 시행 인가를 내고 예. 분양 신청을 한 다음에 예. 그 마지막 그 다음 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단지 저기 음마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말고 이제 반포 같은 경우에 거기도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시공사 선정 단계니까. 예.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인데요. 예. 그러니까 평균 주택 상승분보다 예. 3천만 이상 오른 예. 3천만 원까지는 이제 그 면세를 해주고요. 예. 그 오른 재건축 단지다. 그러니까 초과이익이 발생한 단지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나온 이제 뭐 4억 4천이다, 뭐 8억 4천이다 얘기 나왔는데 8억 4천만 원을 부담금을 내려면은 가격이 아까 이제 변 교수님께 설명했지만 추진위 단계부터 이제 사업 그 준공 단계까지 무려 15억 5천만 원이 올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강남 지금 재건축 단지가 특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년 동안 15억 이상 올랐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오른 수치죠. 예. 초과이익 환수 금액 차이만 놓고 보면 15억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참 뭐라고 해야 되나? 15억이면은 김포에서는 25평짜리 아파트를 한 5개 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이득을 한 반이 안 되는 금액을 공공에 내놓자라고 하는 게 과연 부당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하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정부가 이런 기준을 세운 어떤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근거들을 마련을 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카드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정부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거는 그 참여정부 때 예.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이제 되살리거나 또는 이제 새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재건축 사업은 일반적인 건축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집을 자기가 돈 내서 고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예. 집이 불량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집을 이렇게 헐고 새로 지으면 끝입니다. 예. 근데 작은 단위일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몇천 세대가 갑자기 늘어나니까요. 교통이나 환경이나 폐기물이나 각종 기반 시설 설치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 드는데 그거를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2,000세대가 5,000세대가 됐는데 3,000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차도 많이 새 차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 도로도 이런 걸 다 늘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심의할 때 돈을 더 내라. 예. 아니면 기반시설 설치해라. 이렇게 요구 조건을 시시각각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먹구구죠. 예.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게 하자.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여기만 부과하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사유로 이것을 부과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몇 프로 부과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 개발 부담금은 25%고 그다음 토지초과 이득세는 옛날에 50% 하다가 단일세율로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중간에 지금 이제 단계별로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천만 원 이내는 면제해주고 그 다음부터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10%, 20%, 30% 이제 최대 50%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누진해서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중을 해서 수직적 형평성을 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정책적인 판단이죠. 그럼 왜 20%냐? 21%가 아니고 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은 설계하는 사람들이 또 국회
의원들도 계시고 또 심의 과정에서 그것들 다 검토해서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모두한테 돈 내놔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일단 3천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제되는 거고 그리고 이익의 폭이 적다고 하면 10% 정도. 네네. 그렇죠. 네네. 이익의 폭이 커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억 5천이나 갑자기 그냥 불로소득이 뻥 생기면 거기에 반 정도는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반이 또 어디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단지 주변에 여러 가지 공공적인 시설이니 또 차 막히면 차 막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해소니 이런 걸 할 때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예. 지금 50%는 이제 국가가 해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이 아주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개발 이익 생긴 거를 그 국가가 회수해서 지역이나 또는 이제 낙후된 지역의 그 재정비 사업 예. 또는 이제 재생 사업에 예, 예. 쓰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예. 나머지 이제 20%는 광역 그리고 이제 30%는 기초자치단체가 나눠서 그 돈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예. 결국 더 열악한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재생 사업에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억 정도 생겼으면 한 50%는 공익을 위해서 또는 지방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 한 푼도 안 내놓고 다 가지겠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그 돈을 가지려고 그렇죠. 쫓아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점점 가격이 더 생기는 거죠. 하나 더 확인해 볼게. 2000세대인데 2000세대만 다시 짓게 하면 돈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안 사실은. 생기잖아요. 2000세대였던 데를 용적률 높여줘가지고 3000세대, 5000세대 짓게 해주니까 돈 생기는 거라면 그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생긴 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 재건축 과정은 또 재개발하고 좀 달라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예. 그다음 추진위원회 승인, 그다음에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 예. 승인, 그다음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승인 이 각종 인허가 과정을 다 거칩니다. 예. 그다음에 이 이제 사업들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허가의 결과, 행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기 이익이죠. 때문에 예. 공익 사업입니다. 예, 예.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의 한 개별 사업이었다가 이게 이제 공익 사업이 됐기 때문에 예.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익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파서 뭐 노동을 해서 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번 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공유를 해야죠. 예, 그런데 문제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예. 되죠. 개인이 이제 이익을 본 건데 왜 정부에서 이걸 뺏어가느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일단 그게 가장 크고 또 하나는 이 금액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거는 이게 이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다. 예. 크게 보면 이제 이 세 가지고요. 예.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이제 양도소득세랑 뭐 이중과세다라는 문제. 예.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이제 그 입주권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예. 사업이 한 5년 정도 진행된 다음에 예. 그런 분들은 사실 개발 차익은 딴 분들이 가져갔는데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는 그분들이 다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아니, 좀 이 부분은 있고요. 좀 꼼꼼하게 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 개인의 이득을 국가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그건 논리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니, 집을 세금은 다 내야 재건축 되고. 아파트를 갖고 예. 계신 분들이 이건 사유재산인데 예. 집값이 올랐는데 예.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매매할 때 양도세라든가 보유세도 아니고 왜 초과이익에 대해서 크게는 50%를 뺏어가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가장 큰 불만인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아파트를 그냥 재건축을 자기 돈만 내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그냥 리모델링하는 정도로는 돈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변에 그 용적률도 확대해주고 주변에 기반 시설들, 도로들 이런 걸 넓혀주면서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끔 해주니까 돈이 같이 올라가는 거지. 자기가 자기 집 고치면 인테리어 고친다고 누가 집이 올라가긴 하죠. 근데 그 돈 갖고 따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 특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요? 아까 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이제 혜택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일정 부분은 공공에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뭐 150%에서 뭐 거의 250, 300%까지 가는 경우에 이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 번 거지 이것은 뭐 정부에서 뭐 이렇게 도와준 게 뭐 있고 내가 왜 그런 그 초과이익에 대해서 50%를 정부에
뺏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리모델링만 하게 하고 재건축을 안 하게 하면 되죠. 용적률을 안 올려주면 되는데 그런 걸 허락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들이 전제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미실현 이득이다. 이 부분에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3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고 그리고 남들이 다 조합원으로 같이 이거 재건축하자 그래서 나 도장 찍어준 거고 그래서 돈 올라간데도 나는 그대로 거기서 살 건데 갑자기 생태같이 거기서 8억 원씩 내라 그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위헌이다 아니다 지금 계속 다툼이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조세법에는 이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행정법원의 이제 판결을 보면 지금 이제 미실현 이득을 이제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의 어떤 문제지 이것이 이제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994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개발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이 아니다. 단 이런 여러 가지 이 과세를 거둬들이는 그런 정당성, 그러니까 뭐 이런 엄격한 이런 객관적인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거둬들여야 된다라는 이런 단서는 조항은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미실현 이익 부분은 장기 실거주자를 위한 대책 없는 거예요, 진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미실현 이익 부분은 사실 개발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현되려면 개발이 완성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재건축 사업은요, 정비 사업 자체가 재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정비조합 형태로 돼 있고 그렇죠. 관리 처분하고 청산하고 해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이 되려면 완전히 해산되고 난 다음에 그때 세금을 내라는 건데 그럼 결국은 양도소득세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보유세로 내라는 건데 그럼 이 개발 과정에 생긴 이익은 부과를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 말자 얘기하는 거는 개발 과정에 생기는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발 부담금은 그 미실현 이익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재개발 사업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나대지에서 토지에 증가된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개발 부담금이고요. 맞습니다. 재건축은 이제 재건축 과정에 생기는 개발에 대한 이익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데 이건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이건 재건축 대상을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부과하면 얘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 합치 판결을 받았고 지금 실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 부분은 헌법 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것에 대해서는 미실현 이익이라도 부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헌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런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부터 오래 산 사람 이분이 갑자기 뭐 특별한 노력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이제 10억짜리가 30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5억이든 뭐 10억을 내라 그러면 팔아서 갈 데도 없고 너무 과하다. 그런 건데 사실은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이익을 100% 다 가지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용 목적으로 했다든지 뭐 다른 분들하고 아무런 구별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체가 뭐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정한다기보다는 이제 이 특별한 소득도 없고 그다음에 동일한 주거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제 정당성 측면에서 뭐 미세한 조정이라든지 좀 특례 조항을 넣어서 좀 보완하는 정도 수준에 그치면 된다. 그렇더라도 사실은 혼자 사는 분이 30억 주택에 그냥 계속 산다는 게 반드시 올바른 게 아니라 권장돼야 될 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럼 집 팔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위적으로 정부가 집을 팔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특례 조항을 줘서 좀 부가 요율을 좀 낮춘다든지 이런 아주 미세한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그 납세 능력,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고려한
그런 특례 어떤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이 개발 행위 자체 또는 개발 이익을 대상으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 대상자의 납세 능력까지 다 고려하면 그럼 뭐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냐 여기처럼 개발 이익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의 예외적인 사정을 들어서 이 세금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두세를 내는데 모든 사람 똑같이 낼 때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내는 건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개발 이익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사정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알겠습니다. 합당한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잠깐 원포인트로 확인해 볼 거가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장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왜 재건축에서는 적용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재개발 사업 지역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가격이 뭐 폭등하거나 뭐 그 집값 주택 시장을 교란하거나 이런 사례는 사실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타운 옛날 물론 뉴타운 이제 같은 그 재개발 경우는 사업에는 이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환수하는 하나의 장치로 마련해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 재건축처럼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라는 이런 강수를 두지 않는 건데 만약에 재개발 사업장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마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할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큰 손들이 딴 데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라든가 혹은 청약. 지금 청약 시장도 지금 강남 굉장히 뜨거운 데들이 있잖아요. 여기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데들은 그냥 더 뜨겁게 몰려가지고 그냥 분양권만 받으면 앉은 자리에서 몇 억을 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런 부분을 놔두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는 특정 단지만 잡는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교수님? 특정 단지만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재건축 또는 뭐 재개발 대상이 되는 단지의 가격은 앞으로 만들어질 아파트 가격이 거기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재건축 초과 부담금처럼 이 부담금이나 납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만일 이 기대치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하면 그 가격의 거품은 그만큼 빠져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제도는 사실상 세금을 걷겠다라기보다는 거품을 빼겠다는 의도가 더 강한 제도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뭐 당초 목적 자체에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게 있고 다른 이제 사회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게 있긴 있지만 사실 조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그건 아주 당연한 원리 이거예요. 특히 이제 본인이 직접 노력해서 만들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보다 일반적인 근로소득보다 높은 과세를 부과해야 되는 것도 정당하고 그다음에 불로소득이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인 경우에도 높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높은 과세가 있는 건 당연하죠. 그 원리로 보면 이게 특별하게 높거나 또 과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른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이 있고 또 거기다가 강북권은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초과이익 환수제로 수도권의 집값 잡을 수 있느냐는 물음표라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기사들을 보면요. 강남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피해가는 단지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굉장히 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지금 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쪽에 이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시행이 되면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렇다 보면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이제 어렴풋이 이것이 이제 이러다 말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강남 지역 이게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5월 정도 이제 초과이익 부담금이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재건축 시장이 그러니까 강남 이외의 지역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향은 다 받을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수도권 집값 안정에는
뭐 어느 정도 이익을 담당할 것이다. 그럼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서울의 그 부동산 가격, 특히나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 되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뭐 최근에 정말 많은 대책을 쏟아놨잖아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분석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 특히 부동산에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예. 지금 이제 주택 공급량 자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예. 부동산 일반적인 사회 경제 여건이 높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실업률은 높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이제 상승이 예상되는 이런 시점에도 부동산에도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했던 부동산 정책이 견딜만하다.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게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이게 사실 2014년에 폐지하려고 하다가 2017년 말까지 지금 유예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실은 예측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계속 이제 그런 높은 부담, 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세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과 이익 환수 제도라든가 보유세의 강화들이 이루어지면 집값도 잡힐 것이다. 이렇게 아무래도 교수님, 부담이 예, 되죠. 왜 보고 수익률이 계시네요. 떨어질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 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일단 이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들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지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너무 말씀하신 대로 견딜만 하는 정책들을 드문드문 내놓으면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졌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강력한 대책들로 그냥 일단은 얼어붙게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강력한 대책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세금을 걷는다라는 이런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강남 집값이 이제 왜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은 결론 고가 주택이 그만큼 어떤 차익이 크게 발생을 그렇죠. 한다. 떨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강남에 20,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세금 자체가 보유세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세가. 이제는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하나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세금적인 어떤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고 더군다나 불로소득이 있는 곳에는 더 큰 비율의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그 원칙 이번에 정말 제대로 지켜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님 그리고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주련 교수님 모시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